1984 조지 오웰 4 윈스턴은 텔레스크린이 가만히 있는데도 일과를 시작할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다. 그는 구슬 기록기를 앞으로 바짝 당겨 주둥이 부분에 먼지를 닦고 안경을 썼다. 그러고는 책상 오른쪽에 있는 압축 전송관에서 떨어져 나온 4개의 작은 종이 뭉치를 풀어 하나로 묶었다. 사무실 벽에는 3개의 구멍이 있었다. 구슬 기록기 오른쪽에는 기록 문서를 보내는 작은 압축 전송관이 있고 왼쪽에는 신문을 보내는 커다란 전송관. 윈스턴의 팔이 쉽게 닿을 만한 옆 벽에는 쇠창살로 막은 직사각형의 커다란 구멍이 있었다. 마지막 것이 휴지를 버리는 구멍이었다. 이 같은 구멍은 사무실마다 있을 뿐만 아니라 복도에도 좁은 간격으로 나 있는데 건물 전체를 놓고 보자면 수천 개, 아니 수만 개는 있을 것이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람들은 이 구멍을 기억통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누구든 반드시 폐기해야 할 문서라든지 주위에 떨어진 휴지를 보면 그것들을 집어서 가까운 기억통에 넣었다. 그러면 그것들은 뜨거운 바람에 휩쓸려 이 건물 어딘가에 깊숙이 숨어 있는 커다란 아궁이 속으로 들어갔다. 윈스턴은 자신이 풀어놓은 4개의 기다란 종이를 살펴보았다. 종이마다 한두 줄에 메시지가 적혀 있었는데 내부 문건인 만큼 아무나 이해할 수 없는 약어로,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 신어로 되어 있었다. 메시지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타임스 84년 3월 17일 빅브라더 아프리카 연설 오보 정정. 타임스 83년 12월 19일 3개년 계획 83년 4사분기 예보 인쇄 오류 최근 확인. 타임스 84년 2월 14일 풍부 초콜릿 인용 오보 정정. 타임스 83년 12월 3일 빅브라더 1일 명령 극불만 무인 언급 완전 제기 사전 제출. 윈스턴은 은근한 만족감을 느끼면서 4번째 메시지를 옆으로 밀어 놓았다. 복잡한 데다 책임까지 져야 하는 일이라서 마지막에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았다. 2번째 것은 숫자표를 지루하게 뒤져봐야겠지만 어쨌든 나머지 3개의 메시지는 판에 박은 듯한 늘 해오던 것이었다. 윈스턴은 텔레스크린의 뒤에 붙어있는 번호를 돌려서 타임즈에 해당 호를 요청했다. 그것은 몇 분도 지나지 않아서 압축 전송관으로 미끄러져 나왔다. 그가 그때까지 받아온 메시지는 이런저런 이유로 변경, 공식 영어로 말하자면 정정을 요한다고 사료되는 논문이나 뉴스 기사에 관련된 것들이었다. 가령 타임즈 3월 17일자에는 빅브라더가 전날에 행한 연설에서 남인도 전선은 평온한 대신 유라시아 군이 곧 북아프리카 공격에 나설 것이라고 예측했다는 기사가 실렸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유라시아 군의 최고사령부는 남인도 공격을 개시했고 북아프리카는 내버려 두었던 것이다. 결국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을 예측했던 것처럼 빅브라더가 행한 연설 구절을 고칠 필요가 있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12월 19일자 타임즈에는 1983년 4사분기, 즉 제9차 3개년 계획의 6차 분기에 생산되는 각종 소비품의 생산량이 공식 발표되어 있었는데 오늘 신문에 보도된 것과 수치상에서 이만저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었다. 윈스턴이 할 일은 처음 숫자를 나중 것과 일치하도록 수정하는 작업이었다. 3번째 메시지는 매우 간단한 오류여서 2, 3분이면 고칠 수 있었다. 바로 얼마 전 2월에 풍요부는 1984년에는 초콜릿 배급량을 줄이지 않겠다고 약속, 공식 용어로는 이를 절대 서약이라고 한다. 했다.
그러나 윈스턴이 알고 있듯 실제로는 초콜릿 배급량이 이번 주말부터 30g에서 20g으로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처음에 약속했던 내용을 4월 언제쯤 배급량이 감소될지도 모른다는 식으로 바꿔놓기만 하면 되었다. 윈스턴은 각각의 메시지를 처리하자마자 타임즈에 해당 호의 구술 기록기로 정정한 것을 철해서는 전선관 속으로 밀어넣었다. 그러고 나서 거의 무의식적으로 메시지 원본과 자기가 쓴 초고를 구겨서 화염이 일렁거리는 아궁이로 통하는 기억통 속으로 쳐넣어 버렸다. 윈스턴은 자신이 밀어넣은 것들이 전선관을 거쳐 보이지 않는 미로 속으로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대강은 알고 있었다. 먼저 타임즈의 해당 호에 필요한 정정 기사들을 모두 수집하여 대조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신문을 다시 인쇄한다. 그런 다음 원래의 신문을 폐기하고 정정된 기사가 실린 새 신문을 신문철에 꽂는다. 이 같은 과정은 신문뿐만 아니라 일반 서적, 정기 간행물, 팸플릿, 포스터, 전단, 영화, 녹음 테이프, 만화, 사진 등 조금이라도 정치적, 사상적 색채를 띠는 것이라면 문학이든 기록이든 상관없이 그 모든 것에 적용이 되었다. 그리하여 매일 매 순간 과거는 현재의 것이 되곤 했다. 이런 식으로 당이 예언한 모든 것들은 문서상으로 증명되고 그때그때 필요에 맞지 않는 기사나 의견은 기록에서 영구히 삭제되었다. 말하자면 모든 역사는 필요에 따라 깨끗이 지우고 다시 고쳐 쓰는 양피지 위의 글씨와도 같은 것이었다. 일단 그 모든 과정이 완료되면 어떤 경우에도 거기에 허위가 섞여 있다고 주장할 수도 증명할 수도 없었다. 윈스턴이 근무하는 기록국의 대다수 사람들은 교체해서 없애버려야 할 서적과 신문, 각종 문서들을 찾아내어 정정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사무실에는 정치 서열 변경이나 빅브라더의 잘못된 예언 때문에 12번도 더 정정된 수많은 타임즈가 원래의 날짜별로 신문철에 꽂혀 있었다. 물론 정정에 대한 기록은 있을 수 없었다. 각종 서적도 회수되어 여러 차례나 수정되었지만 변경되었다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재발간되곤 했다. 심지어 윈스턴이 받아서 처리하고는 곧 없애야 하는 문서상의 지시사항에도 위조 행위를 하라는 언급이나 암시는 들어있지 않았다. 언제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오자, 탈자, 오식, 인용상의 실수 등을 찾아서 바로잡으라는 것뿐이었다. 윈스턴은 풍요부의 숫자를 재조정하면서 이런 일은 사실상 위조라고 볼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난센스를 또 하나의 난센스로 바꾸는 것에 불과했다. 그가 취급하고 있는 대부분의 자료는 현실 세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심지어는 노골적인 거짓말과도 무관한 것이었다. 처음 발표된 통계 역시 수정된 통계만큼이나 황당무계했다. 이를 이해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예를 들어 풍여부는 4사분기 구두 생산량을 1억 4,500만 켤레로 예상했다. 그런데 실제 생산량은 6,200만 켤레였다. 이에 윈스턴은 예상 생산량을 1억 4,500만에서 5,700만 켤레로 크게 낮추어 기록했다. 이는 예상을 수정할 때 할당량이 초과 달성되었다는 상투적인 주장을 하기 위한 조처였다. 그런데 실제 생산량이 6,200만 켤레라고 하지만 그 숫자가 5,700만이나 1억 4,500만이란 숫자보다 더 진실에 가까운 것은 아니었다. 아마 구두는 한 켤레도 생산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편이 사실에 더 가까울 것이다. 아니, 그보다 아무도 구두의 생산량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조차 없다고 말해야 정확하리라.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은 매 분기 서류상으로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구두가 생산되지만 오세아니아의 인구 절반이 맨발로 다닌다는 사실이 있었다. 기록된 사실들은 크든 작든 모두 그런 식이었다.
모든 것이 암흑의 세계로 사라져 결국 하루의 날짜조차 불확실하게 되어버렸다. 윈스턴은 사무실을 둘러보았다. 맞은편 책상에서 검은 턱 수염에 체구가 작고 빈틈없어 보이는 틸러슨이라는 사내가 접은 신문을 무릎에 올려놓은 채 입을 구슬기록기 주둥이에 바짝 대고는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표정으로 보아 텔레스크린과 무언가 비밀을 주고받느라 애쓰는 것 같았다. 이윽고 그가 윈스턴 쪽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안경 너머로 적이 어린 눈빛을 보냈다. 윈스턴은 틸러슨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그가 무슨 임무를 맡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기록국 직원들은 자기 일에 대해서 남에게 이야기하기를 꺼렸다. 창문이 없는 기다란 사무실에는 책상이 두 줄로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서류를 뒤적거리거나 구슬기록기에 대고 중얼거리는 소리들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날마다 복도를 오가며 마주치고 2분 중호 때 아우성을 치는 것을 보면서 윈스턴은 직원들 중 12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이름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의 옆 책상에서 일하는 갈색 머리의 조그만 여자는 이미 증발되어 결국은 존재했다고 할 수도 없는 사람들의 명단을 출판물을 찾아내어 말소한 일을 하고 있었다. 그 여자의 남편이 몇 년 전에 증발되었기 때문에 그녀에게는 그런 일이 적격이었던 셈이었다. 몇 책상 건너에는 온순하고 나약한 성격의 꿈을 꾸는 듯한 인상의 앰폴 포드라는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귀에 솜털이 유난히 많이 난 그는 시에 운율을 맞추는데 비상한 재주가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사상적으로는 불온하지만 몇 가지로 시집에 남겨두어야 할 시들을 골라 손질하는 일. 이때 개정된 시집을 정본이라고 한다. 을 맡고 있었다. 그런데 직원이 10명쯤 되는 이 사무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복잡한 기록국의 일개 분과에 불과했다. 사무실의 상하 좌우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서가 있었고 그에 따라 갖가지 부분에 종사하는 여러 부류의 노동자들이 있었다. 커다란 인쇄소에는 사진을 위조하는 시설 좋은 스튜디오가 갖추어져 있는 가운데 편집 요원과 조판 기술자가 있었다. 그리고 텔레스크린 편성과에는 엔지니어와 프로듀서를 비롯하여 성대모사에 재능이 있어서 특별히 발탁된 성우들이 있었다. 전문가들이 있는가 하면 고작 한다는 게 회수해야 할 정기 간행물이나 서적의 목록을 작성하는 위탁 서기들도 있었다. 아울러 수정된 문서를 보관하는 드넓은 창고도 있었고 원본을 없애기 위한 소극장도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었다. 또한 어디에 있는지 누구인지도 알 수 없지만 모든 작업을 통솔하고 과거의 일이나 사건에서 그대로 두어야 할 것과 위조해야 할 것, 없애야 할 것 등을 구별하여 정책 노선을 결정하는 지도급 인물들도 있었다. 결국 기록국은 진리부 내의 한 기구로서 주된 업무는 과거를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오세아니아의 시민들에게 신문, 영화, 교과서, 텔레스크린 프로그램, 연극, 소설 등 동상에서부터 슬로건까지 서정시에서부터 생물학 논문까지 어린이용 글씨 교본에서부터 신어 사전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 걸친 정보, 교육, 오락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당의 수많은 요구를 들어주는 일뿐만 아니라 무산 계급인 노동자들을 위해 모든 과정을 그에 알맞은 수준으로 낮춰서 되풀이하기도 했다. 따로 무산 계급을 위해 문학, 음악, 연극, 오락 등을 맡아보는 부서들도 있었다. 이런 곳에는 스포츠, 범죄, 점성술에 관한 기사를 싣는 질 낮은 신문을 비롯하여 5센트짜리 선정적인 삼류소설, 섹스 냄새가 물씬 풍기는 영화, 만화경과 비슷한 작식이란 독특한 기계로 궁상맞은 노래 따위를 만들었다. 그야말로 저질 중 저질인 포르노그래피를 만드는 곳, 신조어로는 포르노과라고 한다. 또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작된 작품들은 모두 밀봉된 상태로 발송되기 때문에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 이외에는 당원들도 볼 수가 없었다. 윈스턴은 압축 전송관을 통해 세 개의 메시지를 발송했다. 이번 일은 아주 간단한 것이어서 2분 증오가 시작되기 전에 처리할 수 있었다. 이윽고 2분 증오가 끝나자 그는 곧바로 자기 자리로 돌아와 책상에서 신호 사전을 꺼내어 들었다. 그리고는 구술 기록기를 한쪽으로 치운 다음 안경을 닫고 아침에 해야 할 중요한 일을 시작했다. 윈스턴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즐거움을 느끼는 때는 바로 일할 때였다. 물론 일의 대부분은 판에 박힌 듯한 것이어서 지루하기 짝이 없었다. 게다가 매우 어렵고 복잡해서 수학 문제를 푸는 것과도 같았다. 하지만 자신을 잊은 채 깊이 몰두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그의 일은 영사의 강령에 대한 지식과 당이 그에게 요구하리라고 생각되는 것을 예측하여 위조를 해야 하는 미묘한 것이었다. 그러나 윈스턴은 그런 일에 능수능란했다. 그래서 순전히 신조어로 쓰인 타임즈의 사설을 정정하는 일까지 맡을 때도 있었다. 그는 아까 옆으로 밀어놓았던 메시지를 펼쳤다. 그 다음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타임스 83년 12월 3일 빅브라더 1일 명령 극불만 무인 언급 완전 제기 사전 제출. 이것을 구어, 즉 표준어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타임즈 1983년 12월 3일자에 보도된 빅브라더의 1일 명령에 관한 기사는 극히 불만스러운 것으로서 잊지도 않은 사람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것은 완전히 다시 써서 철하기 전에 고위 당국에 제출하라. 윈스턴은 문제의 기사를 훑어보았다. 빅브라더의 1일 명령은 유독 요새 해병들에게 담배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위문품을 공급하는 FFCC란 단체를 주로 지휘하는 것이었다. 그 가운데 내부당의 고위 인물이었던 위더스 동지에 관한 언급도 있었는데 그는 2등 특별 공로 훈장을 받았다고 쓰여 있었다. 3개월 뒤 FFCC는 아무런 해명도 없이 갑자기 해체되었다. 사람들은 위더스와 그의 측근들이 숙청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하지만 신문에도 텔레스크린에도 일절 그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 정치범이 재판을 받거나 공개적으로 비판을 받는 일은 드물기 때문에 그럴 만도 했다. 비굴하게도 자신들의 죄목을 낙낙히 자백한 뒤에 처형을 당하는 반역자나 사상범들에 대한 공개재판과 함께 수천 명의 관련자들이 숙청되기도 하지만 이런 일은 2년에 한 번 생길까 말까한 구경거리였다. 대개 당의 미움을 산 사람은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버렸다. 그 결과 다시는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만한 단서 같은 것도 전혀 없었다. 어쩌면 그들은 죽지 않고 살아있을지도 모르지만 윈스턴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만 해도 자신의 부모를 남겨놓은 채 행방을 감춘 이가 30명은 되었다. 윈스턴은 종이집게로 콧등을 톡톡 쳤다. 맞은편 책상에 틸러스는 아직도 구슬기록기에다 비밀 이야기를 하는 듯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러다 잠깐 머리를 들고는 다시금 안경 너머로 적개심에 젖은 눈을 번뜩였다. 윈스턴은 틸러슨 동지가 자기와 똑같은 일을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었다. 이처럼 교묘한 일을 단 한 사람에게만 맡길 리가 없었다. 그렇다고 이런 일을 위원회에 넘길 수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날조 행위가 자행되고 있음을 공공연하게 인정하게 되는 셈이었다. 아마 지금쯤 12명 정도 되는 사람이 서로 경쟁을 하며 빅브라더의 연설문을 고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내부당의 지도급 인물들이 그 중에서 적당한 원고를 골라 재편집한 뒤 복잡한 참고 과정을 거쳐 연구 문서에 기록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거짓말은 그 순간부터 영원한 진실이 되어버린다.
윈스턴으로서는 위더스가 왜 숙청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어쩌면 부정을 저질렀거나 무능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아니면 너무 인기가 많아서 빅브라더가 제거했을 수도 있다. 혹은 위더스 본인이나 그와 가까운 누군가가 이단적인 성향이 있는 것으로 혐의를 받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무엇보다 숙청이나 증발이 권력을 유지하는 불가피한 수단인 만큼 단순히 그런 이유로 그렇게 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위더스가 이미 죽었음을 알려주는 유일한 단서는 무인 언급이라는 말이다. 체포된 경우에는 이런 말을 절대로 쓰지 않는다. 때로는 체포된 자가 석방되어 1, 2년쯤 자유를 누린 뒤에 처형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아주 드문 일이지만 오래전에 죽은 것으로 믿어져 온 사람이 별안간 공개 재판에 유령처럼 나타나 증언을 함으로써 수백 명을 연루자로 넣고는 호련히 자취를 감추어 버리기도 한다. 하지만 위더스는 이미 무인, 즉 없는 사람이다. 그는 현재 존재하지 않고 그전에도 존재한 적이 없다. 윈스턴은 단순히 빅브라더 연설 내용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아무래도 원래의 주제와 무관한 일로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았다. 물론 연설 내용을 반역자나 사상범에 대한 비난으로 바꿀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상투적인 데다 뻔한 내용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전선에서 승리했다거나 제9차 3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초과 달성했다는 식으로 꾸밀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럴 경우 기록 자체가 너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완전 무결한 조작이 필요했다. 마치 준비라도 해놓은 듯 그의 머리에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다. 오길비 동지라고 최근에 전선에서 영웅적인 활동을 하다가 전사한 사람이었다. 빅브라더는 1일 명령을 통해서 초라한 신분의 타급 당원이면서도 본받을 만한 일생을 살다가 죽은 동지들의 명복을 빌어주어야 한다고 역설하곤 했다. 윈스턴은 오늘 오길비 동지의 명복을 빌어주기로 했다. 사실 오길비 동지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몇 줄의 글과 두어 장의 모조 사진이면 얼마든지 그를 생존해 있는 인물로 만들 수 있었다. 윈스턴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구슬기럭기를 앞으로 잡아당겼다. 그러고는 빅브라더와 비슷한 말투로 말하기 시작했다. 빅브라더의 말투는 군대식이고 현학적인 데다 질문을 했다가 곧바로 자신이 대답하는, 예를 들면 동지들, 우리는 이 사건에서 무슨 교훈을 얻었는가? 그 교훈은 바로 영사의 기본 강령 중 하나인데 그것은 하는 식이다. 버릇이 있기 때문에 흉내내기 쉬웠다. 오길비 동지는 3살 때 북과 기관총, 모조 헬리콥터를 갖고 놀았다. 그 외의 장난감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는 6살 때 당의 특별 배려로 규정보다 1년 더 빨리 스파이단에 가입했고 9살 때는 단장이 되었다. 그리고 11살 때는 사상이 불온해 보이는 숙부의 대화를 엿듣고 사상경찰에 고발했으며 17살 때는 청소년 반성연맹의 지역 조직책이 되었다. 그는 19살 때 수류탄을 고안했는데 평화부가 이를 채택하여 첫 실험에서 단 한 방으로 유라시아 포로들을 31명이나 죽였다. 그가 전사한 것은 23살 때 중요 문서를 가지고 인도양 상공을 비행하던 도중이었다. 그는 적군 제트기에 피격을 받는 순간 몸의 무게를 더 나가게 하려고 기관총을 둘러매고 있는 중요 문서를 지닌 채 헬리콥터에서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다. 빅브라더는 오길비 동지의 그 같은 죽음을 일컬어 부러움을 살 만한 최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길비 동지의 생애가 더없이 순결하며 성실했다고 덧붙였다. 오길비 동지는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지 않았으며 오락도 멀리했다. 굳이 오락이라고 한다면 체육관에서 1시간 하는 운동이 전부였다. 그는 당을 위해 결혼까지 포기했다. 결혼하게 되면 가정에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24시간을 몽땅 당에 헌신할 수 없다는 생각에 평생 독신으로 살 것을 맹세했다.
그는 또 언제나 영사의 강령에 대한 이야기만 했다. 그에게 삶의 유일한 목표는 유라시아 군대 격퇴와 함께 스파이, 태업자, 사상범, 반역자들을 모조리 잡아서 없애는 것이었다. 윈스턴은 오길비 동지에게 특별 훈장을 줄까고 생각하다가 그만두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부터 열까지 까다로운 대조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는 다시 한번 맞은편 책상에 앉아 있는 라이벌을 힐끗 쳐다보았다. 틸러슨이 자기와 똑같은 일에 열중하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다. 만약 틸러슨도 그 일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누구의 원고가 채택될까?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윈스턴은 자기 것이 채택될 거라고 확신했다. 1시간 전만 해도 생각조차 못했던 오길비 동지의 존재는 이제 사실로 굳혀졌다. 죽은 사람은 만들어낼 수 있지만 산 사람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이 묘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지금까지 결코 존재한 적이 없는 오길비 동지가 이제부터는 과거 속에 존재하게 된다. 일단 날조 행위가 잊히고 나면 그를 샤를마뉴 대제나 줄리어스 시저처럼 확실한 증거 위에 틀림없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